예, 이번 시간부터는 소득세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소득세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뭘 배웠죠? 법인세를 배웠죠. 법인세와 소득세는 어차피 비슷비슷한 녀석들인데 모두 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녀석들이죠. 이거를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내거나 아니면 자연인 혹은 개인이라는 인격체가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법인이 내는 거는 법인세, 소득세, 줄여서 그냥 법인세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인들이 내는 세금을 개인 혹은 자연인 소득세, 인컴텍스, 코퍼레이션 텍스라고 영어로도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거를 열심히 배웠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라는 걸 알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나가보죠. 1절 볼까요? 소득세의 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답니다. 양과로 1번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응능과세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한다. 두 번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우리가 법인세 이전에 배웠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라는 특징도 있었지만 얘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간접세라는 특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인세건 아니면 소득세건 얘들은 모두 다 뭐다? 직접세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다르죠?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면 직접세라고 부르고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세 번째, 열거주의 과세 방법이다 라고 나오는데 읽어보죠. 소득이란 개인이 일정 기간에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소득세법상 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하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뭐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뭐 어쩌고 하고 있다. 저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요 앞에 지금 우리 책에 빈칸이 조금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정리할까요? 소득 세로로 하죠. 뭐 법인세.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기본 철학이라고 할까요? 기본 철학이 다릅니다. 얘는 뭐에 의거하냐면 소득 원천설이라는 학설에 의거를 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얘는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학설에 의거합니다. 소득 원천설에 의하면 이거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면 예시주의 과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거주의, 뭐 예시주의라는 거를 다른 말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열거주의와 예시주의가 뭐냐 하면 소득세법 법전을 쭉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A소득, B소득, C소득, D소득 이런 것들은 과세한다라고 열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가 이소득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과세 안 하죠.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한다니까요. 소득세는 항상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법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법인세법전을 보면 법인세법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하고 B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C, D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외 비슷한 것은 전부 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법전이.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법인이 이 소득이라는 소득을 발생을 시켰다. 얘 과세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요 문구에 의해서 얘는 과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시주의라는 게 이제 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 이런 예시와 비슷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때도 무조건 전부 다 과세를 한다라는 방식이 바로 예시주의 방식 혹은 포괄주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이 방식이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예측 가능성과 뭐 이 밑에다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납세자가 어떤 소득을 벌어들이려고 할 때 이 소득이 과세가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과세가 되면 그 세금 효과까지 고려해가지고 내가 마진율을 좀 잡아야 되니까 사업자라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법전을 열심히 펼쳐봤는데 법전에 열거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세되지 않는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적 안정성으로도 그게 이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과세 방식이 훨씬 더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더 보장해주는 방법이고 이거는 반대로 그것들을 좀 침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거는 지금 개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은 아무래도 법인에 비해서 기장 능력도 좀 딸리고 그 조직력도 좀 딸리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이해도도 많이 딸릴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인이니까. 법인들은 그 조직 체계가 잘 구성이 돼 있죠. 조직 체계가 잘 구성이 돼 있는 법인들한테는 이렇게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과세를 해도 괜찮은데 개인들한테만큼은 반드시 열거주의 과세 방식,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걷도록 하자라는 게 우리 세법의 기본 철학입니다. 왜냐? 개인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들이 부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게 예외니까 이거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는 뭐 조금 지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양거로 4번 개인 단위 과세제도 및 인적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적공제 당연한 거고요. 5번째 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를 하고 분리과세를 하고 분류과세를 한다. 자, 소득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8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쓴 것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개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합칩니다. 전부 더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 여기서 더하기 전에 필요경비를 좀 빼고 공제도 좀 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이 개별 항목별로 배우도록 하고 그냥 쓸까요? 어차피 책에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얘는 필요경비를 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죠. 자, 이자소득이라는 우리 사업 쪽에서 말하면 매출 개념입니다. 매출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뭔가를 빼는데 얘는 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을 만들고요. 배당소득은 뭔가를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스업이라는 애를 더합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을 만들고요. 그로스업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만드는데
마치 우리가 저 법인세법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처럼 매출액에서 여러 가지 경비들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이걸 매출액이라고 보고 이거를 여러 가지 비용들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입금에서 손금을 빼서 각선인도 소득 금액을 만들듯이 총 사업소득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로소득은 다른 사람한테 고용돼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자들과 같이 필요 경비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를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을 만들고요.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거를 일괄적으로 해준 다음에 연금소득 금액을 만들고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서 기타소득 금액을 만듭니다. 지금 개인이 1년 동안에 이런 소득들을 다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잘게 쪼갰다가 이 금액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이거의 합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까 썼다가 지웠던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소득 공제를 하겠죠. 뭐 인적 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제가 있으면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죠.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2%까지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데 이거는 저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의 4단계 그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졌죠.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에서 뭐 각종 감면이나 공제 같은 걸 해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그 다음에 뭐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진납부세액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종합소득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첫 번째 소득세 기본 개념 챕터 1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뭘 배우기 시작하겠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먼저 배우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다 배운 다음에 이 각종 금액들을 뽑아내는 방법까지 쭉 순차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배우겠죠?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배우겠습니까? 뭐 세율도 배우고 감면 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겠죠. 이런 순서로 우리 책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저랑 같이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죠. 예, 이게 바로 종합소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말고 제가 맨 처음에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종합소득은 총 8개의 소득으로 잘게 쪼개져 있다라고 소득세는 총 8개의 소득으로 잘게 쪼개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한번 세보십시오. 6개밖에 안 되죠. 나머지 2개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퇴직소득이라는 녀석과 양도 소득이라는 녀석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가지고 이거 6개, 종합소득 총 6개와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합쳐서 총 8개의 그 분류별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이렇게 쭉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퇴직소득을 배우고 맨 마지막 챕터는 뭐를 설명하는 챕터일까요? 요걸 설명하는 챕터죠. 요거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 소득세 8개 항목을 다 배우고 끝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거 쭉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5번 과세 방법 다시 보면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를 한다. 6개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라는 얘기죠. 두 번째 분리과세를 한다. 뭐 분리과세라는 거는 나중에 원천징수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천징수 말 나온 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소득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님하고 일단 그 연봉 협상을 하겠죠. 저 월급 3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300만 원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계약을 맺었으면 월급 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통장에 얼마가 꽂힐까요? 300만 원이 꽂힐까요? 다? 아니죠. 월급 300만 원에서 뭘 제하죠? 4대 보험료.
보통 월급의 한 9점 몇 프로 정도, 대략 한 10% 정도가 4대 보험료로 나가고, 여기다가 또 뭐가 되냐면, 뭐가 또 차감이 되냐면, 원천 징수라는 것도 차감이 됩니다. 국가에다가 미리미리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대 보험료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원천 징수가 2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사람의 월급 통장에는 250만 원만 꽂히는 거죠. 예. 원천 징수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어차피 1년 동안 개인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번 거를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안에 종합소득 명목으로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쟁이들한테 야, 너 어차피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낼 거 아니야. 그거 한꺼번에 내는 거 너무 부담되니까 미리 조금씩 나한테 내놔 라고 말하면서 조금씩 월급에서 삥을 뜯어가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분리과세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만 원씩 원천징수를 받았죠. 이 갑이라는 근로자가. 그러면 연말까지 가볼까요? 연말까지 한번 가볼까요? 연말이 되면 이 사람은 총 원천징수를 얼마 뜯겼습니까? 매달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네요. 매달 20만 원씩 원천징수 명목으로 국가에 미리미리 뜯겼죠. 총 240만 원을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자,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공제까지 다 더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었다면 이 사람은 얼마를 더 낸 거죠? 40만 원을 더 낸 거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매달 뜯긴 걸 합쳐봤더니 240만 원, 40만 원 더 냈다. 그럼 40만 원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언제 돌려받습니까? 다음 해 2월 달에 월급 받을 때 국가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자, 다음에 2월 달 이 사람의 통장 내역을 한번 볼까요? 300만 원 이렇게 쓸게요. 이때도 4대 보험료가 나갈 테니까 30만 원이 차감이 될 테고, 이때도 역시 이 달분의 원천징수인 20만 원이 또 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돌려받는다고요. 40만 원을. 그러면 이 사람은 2월 말에 이 사람의 월급 통장에는 얼마가 꽂힐까요? 290만 원이 꽂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2월 달에 이런 것들을 총 정산을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연말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총 내야 될 금액이 250만 원이었다. 그러면 2월 달에 월급 통장은 정산에 의해서 어떻게 꽂히겠죠? 30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20만 원 빼고 오히려 10만 원을 더 빼겠죠. 이 사람의 통장에는 240만 원만 꽂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건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천징수의 기본적인 예인데,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소득에도 있고 배당소득에도 있고 사업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약간 찔끔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거는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국가가 미리 소득을 지급받을 때 찔끔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의 챕터로 새롭게 배울 겁니다. 챕터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장으로 우리 책 뒤에 쭉 넘기다 보면 원천징수 파트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세 가지 묶음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누진과세, 소득세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제가 몇 단계라 그랬죠? 최저 6%부터 최고 42%까지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7번 원천징수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납세의무자 한번 볼까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자연인인 개인이다. 자연인인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주변에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좀 착각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 외국인은 소득세를 내 안 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은 소득세를 안 내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을 합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전혀 따지지 않아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라면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면 비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 방식에 의해서 독특하게 세금 계산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소득세에서는 이걸 명심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냐? 정의를 보니까 국내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1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365일 중에 183일, 그러니까 약간 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거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거주자라고 부르면서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이 내는 세금을 다 낸다.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국내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소득까지도 다 낸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말했던 그 내국법인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편 비거주자는 그 외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밑에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과세 특례. 그러면 거주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프로야구 용병. 프로야구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각 팀마다 외국인들을 3명씩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도 오고 캐나다 사람들도 오고 보통 투수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 용병들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 시즌 한번 시작하면 4월 달부터 11월, 12월까지 있으니까 183일 훌쩍 넘게 대한민국에서 야구를 하면서 쭉 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국적은 미국이지만 이 사람들은 거주자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좀 불합리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라는 걸 만들어 뒀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예전 10년 전부터 쭉 합산을 해갖고 대한민국에 5년 이하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 납세 의무를 지운다. 다시 말하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우는 특례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깊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말 자체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자, 주소 또는 거소라고 했는데 주소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소입니다.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얘는 법적 개념이라면 얘는 실질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서울 종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저기 제주도에 있는 대학으로 갔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앞에서 하숙집에서 하숙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주소지는 어디죠? 서울 종로지만 이 사람의 거소지는 어디입니까? 저기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앞에 있는 하숙집이 이 사람의 거소지일 거 아닙니까? 주소와 거소는 이렇게 다르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통 주소가 없고 외국인이니까 거소만 있겠죠.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에 등재되어 있는 법적 개념이라니까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소만 있겠죠. 자, 여기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다. 실질적으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제주도에 있는 거소에서 하숙집에서 나와서 다시 서울 종로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 거주자 의제, 비거주자 의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주자 먼저 보죠.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대표적인 예가 프로야구 용병들을 말하는 거겠네요.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공장에 취업을 해서 한 1년 반, 2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도 전부 다 거주자로 분류가 되겠네요. 두 번째,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옆에 비거주자 의제를 볼까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거주자 의제 1번과 대비되는 개념이네요. 두 번째,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 사람이 5년 동안 거기서 연봉을 받으면서 연봉 계약을 했다. 연봉 받고 일하기로.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뭐 대한민국 국내에 더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외 국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리콘밸리에 5년 정도 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거주자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례가 중요합니다. 외국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뭐 K항공사에 근무하는 갑이라는 승무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사람은 저기 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을 오가면서 이 비행기 타고 이 승무원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한 1년 중에 한 200일 이상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의 집이 서울 뭐 종로구에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가족들도 다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은 1년에 200일 이상 외국에 떠돌면서 나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생활 기반이 되는 생활 근거지는 대한민국 종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뭘로 본다? 거주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선박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선박 큰 배 타고 뭐 예를 들면 참치 잡으러 나가면 한번 나가면 막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1년 반, 2년, 3년 나간 기간 동안은 그런 비거주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거주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합당하겠죠. 동그라미 2번,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주 샌프란시스코 대사관에서 일하러 그 나간 외교부 직원, 이 사람들 한번 발령받으면 3년, 4년, 5년 막 더 길게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공무원, 이 사람들은 뭘로 본다? 외국에 아무리 오랫동안 나가 있더라도 항상 거주자로 봅니다. 반대로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공무원은 항상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직원, 이 사람들은 뭘로 볼까요?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거와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대사관 직원은 그 나라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해외 현지 법인,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해외 현지 법인. 그런데 100% 자회사만 해당됩니다.
삼성전자 샌프란시스코 자회사 US 삼성전자라는 걸 자회사를 만들었다. 삼성전자가 100% 투자를 해서 그럼 거기 파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외교부 공무원과 똑같이 항상 거주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몇 년을 나가 있건 간에. 양가로 2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된다. 세 번째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그 날이 된다라는 거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 개념이네요. 그 날까지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봤다가 출국하는 날까지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봤다가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영년주의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법인세법과 다르죠. 법인세법은 어떻게 되죠? 과세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별 법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그냥 1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자유롭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지 못합니다.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리고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사망하거나 출국할 때는 과세기간이 약간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사망하면 그 갑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사망한 날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쭉 살다가 9월 8일 날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과세기간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살다가 4월 1일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민 간 날, 출국한 그날까지가 1과세기간이 된다는 얘기죠. 사망할 때와 출국한 때. 그런데 요거 항상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는데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요. 쭉 있다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8월 9일 날 사업체를 폐업을 했습니다. A 사업체를. 그러면 이 사람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9일 폐업일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B 사업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B 사업체를 3월 1일 날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과세기간은 요만큼이 됩니까? 얘는 요만큼이 되고 아니고 얘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또 사업체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재주가 많아가지고 취업도 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요때쯤에 언제쯤 될까요? 9월 9일 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은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될까요?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걸 아니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 A 사업장이라는 사업소득 하나만 보면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동안에 지금 총 8가지의 소득을 다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벌어들일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는 사람 아닙니까? 8가지 소득은 뭐죠? 이자소득, 이배사근, 연기, 퇴직소득, 양도소득. 예,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까지 합쳐서 8가지를 언제든지 언제 어느 때든 벌어들일 만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A 사업장 폐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과세기간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사람 B 사업장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자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들이 막 다양하게 난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업장 하나 폐업했다 혹은 사업장 하나 개업했다 혹은 그냥 어느 사업자에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생겼다 이런 단일의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의 과세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안 되고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그냥 쭉 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제한되는 경우 단 두 가지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망한 경우와 출국한 경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한되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얘기가 그 표 밑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납세지.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뭘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주소지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이건 예외가 되겠네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에는 그걸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어떻게 되죠?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칙적으로 납세지가 된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비거주자가 납세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지 중 납세 관리인이 어떻게 한 장소? 신고한 장소. 신고를 동그라미 치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납세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신고한 장소로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원칙은 납세 관리인 없이 그냥 원칙적인 모습은요. 이 사람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요. 비슷비슷한 말인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된다. 그리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역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된다. 원칙은 이렇지 않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께서는 조금 이거를 뭐라 그럴까 축약을 해서 그냥 기본 핵심 단어만 써놨는데 제가 좀 풀로 써드릴까요? 거주자, 비거주자. 원칙은 뭐냐 하면은 거주자인 경우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 사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소지나 거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비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인데 여기 말고 그 외 다른 사업장, 주된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장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사업장이 되는 거고 사업장이 아예 없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도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거소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된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 소재지가 되고 예외적으로 지점 등이 독립적으로 회계사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이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 납세제 변경은 세 가지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변경 후에, 변경 이후에, 그 다음에 변경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누구한테 요게 바로 후네요. 예.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종로에 주소지가 있다가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2020년 8월 9일 날 옮겼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종로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나요? 아니라니까요. 변경 후 세무서장한테 신고한다니까요. 종로에서 강남으로 지금 옮겼다면서요. 강남 세무서장한테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옮긴 날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그러니까 8월 24일까지 강남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속이기 위해서 변경되기 이전 15일 이내에 변경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틀린 거고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전 기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이런 말이 있어도 역시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를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5번 과세대상 소득. 아까 다 배운 거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별되는데 종합소득은 2배삭은 연기 6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의 구조가 옆에 나오는데 뒤에서 다 배울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죠. 아까 제가 써드린 거랑 큰 차이가 없네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보죠. 1번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소득세 과세 대상은 경상적 반복적인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열거주의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열거주의입니다. 그리고 경상적보다도 계속 반복 소득만 과세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 제외한다. 예, 이렇게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자주 나와요. 2번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유형의 소득인 경우에는 과세한다. 이거 바로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이자와 배당만 맞습니다. 연금과 기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가 아까 쓱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죠. 틀린 말이고요. 3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퇴직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거는 예납적이 있고 완납적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쭉 떼가가지고 나중에 연말정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죠. 이거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얘가 뭐냐면 예비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예비적으로 계산해서 납부했다라는 의미예요. 예납적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근로소득 제가 아까 말한 것들 중에 근로소득의 정산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말 정산이라고 부른다고요. 연말정산이라는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는데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원천징수를 한번 하고 그걸로 더 이상 과세관청과 연관지을 일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걸로 모든 의무가 다 종결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완납적이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을 거치는 거를 예납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일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맞죠?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맞죠? 무제한 납세 의무자니까. 두 번째,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맞죠? 제한 납세 의무자니까. 세 번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국외근무 공무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자다. 틀렸다 그랬죠? 이거 외국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 직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랫동안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거주자로 무조건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일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국세기본법에서 배울 텐데 단체가 있는데 법인 등기를 안 한 단체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아니면 뭐 등산 취미가 있는 분들은 등산회 뭐 이런 거 뭐 바둑 같은 거 두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바둑회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법인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법인이 아닌 그냥 단체예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수익을 발생시키면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세 걷어요? 소득세 걷어요?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법인으로 아예 봐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공동사업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 국기법과 갖고 자세히 배울 텐데 지금 요 두 가지의 표현이 여기 써 있다. 요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뭐 지금 더 하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국세기본법 가서 똑같은 표를 제가 그릴 겁니다. 이때 가서 배우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일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면 공동사업체는 국기법에서 배우겠지만 이 구성원 각자에게 각자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을 취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거주자네요. 두 번째,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네요. 3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에는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인 때 이때는 이 승무원 자신이 아무리 1년 365일 중에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거주자예요. 네 번째,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는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이 사람들은 무조건 비거주자죠. 왜죠? 그 대꾸로 되는 거 우리가 자세히 배웠지 않습니까? 외국 공관의 대사관에 공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니까 반대로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대한민국에 아무리 오래 머물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7번째, 납세지 연결이 옳지 않은 건 1번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거소지 맞고요. 2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맞죠. 3번 국내 사업장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까? 선택해야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아니면 비거주자의 뭐 국내 사업장 주소지 중에 납세관리인이 나 이걸로 할게요 라고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네요. 네 번째, 공무원으로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 근거지 또는 가족 생활 근거지가 없다면 소속 기관인 외교부의 소재지가 되는 거죠. 9번, 옳지 않은 거는 1번 원천 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이게 원칙인데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그리고 사업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거소지가 된다. 제가 조금 전에 그 표에 있는 거 풀어서 설명드린 게 법 문구 그대로가 지금 여기 박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예요. 원천 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도 거의 똑같은 로직입니다.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인데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거류지나 체류지가 된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주소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원천 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 주소지인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 자체의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납세조합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납세조합이라는 거는 일종 근로소득자들이 만드는 조합인데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주관식 볼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이 2000X1년 5월 6일에 사망을 했답니다. 상속인은 언제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갑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까?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5월 6일날 사망을 했네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래 모든 거주자의 과세기간인데 5월 6일날 사망을 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망한 갑이라는 사람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가 될 겁니다. 이거 예외라 그랬죠. 출국하는 것과 사망한 것이 유의한 예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느냐? 언제냐 하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5월 31일 날이 되는 거죠. 6개월간까지 신고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월 30일부터 6개월까지 얼마입니까?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이 되네요. 11월 30일 날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기한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고 기간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 다 알죠? 그 신고 기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5월 7일부터 11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이 볼륨이 있는 그런 듀얼링 이런 개념을 기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종료일,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기한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한은 언제까지죠? 11월 30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왜 기한이 이렇게 잡히냐 하면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도 딱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몇 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단기 외국인 거주자 특례가 되겠죠. 10년 전 동안 합계가 몇 년? 5년이 답이 되겠죠.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그 제한납세 의무를 지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소득세법상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15일이 되겠죠.